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나이 덕의 풀비린내에 대하여를 복습하고 그 후에 학습 활동을 한 뒤에 실견설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이 덕의 풀비린내에 대하여는 다 배웠는데 그 내용을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것 중에 수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는데 수필이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수필이란 수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경험. 선생님 이야기했죠. 선생님의 강아지의 선생님과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에 대해서 글쓴이의 생각,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 혹은 생각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다. 그래서 수필의 특징 중에 그게 있었죠. 무형식. 형식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풀비린내에 대하여서도 형식은 우선 없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겪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가 이제 바뀌게 돼요. 첫 번째는 풀비린내 사건 이전에 처음에 어땠냐면 이 글쓴이는 처음 운전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편리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리함은 처음에 운전하게 되면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되게 편리함을 느껴요. 걸어다니던 거리를 아니면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던 거리를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처음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차를 갖고 다녔어요. 차를 처음에 운전하게 된 이유도 자기가 교외로 이사 오면서 아이들과 쓰기 위해서 차를 처음에 운전하게 됐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글쓴이가 운전에 좀 익숙해졌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편리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느끼고 필요할 때만 운전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운전에 좀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어디든 차를 몰고 나가는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드라이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뚜렷한 목적이 없이 이렇게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이 실제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거나 운송을 위해서만 차를 이용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차를 모는 습관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밀폐된 공간. 우리가 차를 타면 딱 문만 닫으면 거기는 나만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건 뭘 하건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 나타난 자동차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달리는 무기라고 그래서 이동수단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 가운데서는 이 자동차가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동수단으로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감성적 기계라고 해서 운전자만의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거기서는 아늑한 자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운전자만의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선생님도 차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은데 차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차에 내리지 않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운전자만의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 차라는 거는 모순된 욕망을 해결하는 도구가 돼요. 사람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는 자기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가 바로 뭐 집을 사고 이랬을 때 내 영토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의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쉴 때는 집에서 푹 쉬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한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 내가 있는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이거는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일 필요성은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순된 욕망이라고 하는데 그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게 이 자동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도 자동차에 그래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비린내의 의미와 글쓴이의 성찰을 보면 글쓴이는 어느 순간 차를 운전하다가 서울로 갈 일이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서울로 운전을 했는데 밤에 고속도로 운전했어요. 근데 타닥타닥 소리가 났었는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모래가 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리가 모래가 튀는 소리가 아니라 벌레가 와서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풀 비린내는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서 죽은 잔해에서 나는 냄새. 선생님도 가끔 이렇게 밤에 운전하고 고속도로 운전하거나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은 차 이제 범퍼나 유리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글쓴이는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풀 비린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는 이걸 통해서 어떠한 점을 깨달았냐. 아까 얘기했잖아. 수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풀벌레라고 하지 않고 뭐 고양이나 강아지라고 한다면 훨씬 더 죄책감을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뭐 미물일지라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는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라는 것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살생이라는 행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동차를 모는 게 내 필요에 의해서만 몰았고 그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도 자동차를 몰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살생이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임을 내가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요 풀 비린내를 느끼고 나서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가 아까는 풀 비린내 사건 이전이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 보면 감성적 기계라는 전시물을 관람했어요. 알죠? 이렇게 차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고 이렇게 그네 같은 데다 매달아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그 달리는 무기로 불리는 자동차가 안락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 우리니까 자동차가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이거를 여기 다 해체하고 나서 마치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자동차가 안락한 공간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풀 비린내 사건 이후에는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를 보면서 저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작가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모든 운전자들이 이러한 살상의 경험은 이 풀벌레를 죽인 그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운전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모든 운전자가 이러한 살상의 경험을 하는구나를 느끼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죠. 뭐라고 정리하게 되면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 이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자각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집을 지은다고 쳐요. 그럼 집을 지으려면 원래 있던 공간에 뭐 땅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던 뭐 조그만 벌레들이 있더라도 다 죽이고 우리가 거기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이런 안락한 공간은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자동차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많은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냐면 차를 유지하되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사용을 최소화하고 처음에 말한 대로 꼭 필요할 때만 뭐 운송이나 이동과 같은 이 꼭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사용하고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교회로 그냥 드라이브를 간다던가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글의 구성을 보고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풀 비린내에 대하여서는 제목이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우리가 작품을 봤습니다. 이 작품은 나이덕 작가님의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처음 부분에서는 감성적 기계를 관람하게 돼요. 거꾸로 돼 있는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에 가서 이 감성적 기계를 관람하게 되고 자동차에 대해서 글쓴이가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두 가지 면이 있구나. 편리와 불안을 느끼는.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 자동차에게 종속이 돼요. 종속된다는 거는 한쪽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때도 설명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 선생님도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줄이지 않으면 핸드폰 때문에 선생님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도 핸드폰을 이제 좀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작가도 처음에는 자동차에게 굉장히 종속돼서 필요 없을 때도 자동차를 막 운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풀 비린내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풀 비린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풀벌레들이 죽은 잔해에서 나는 냄새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글쓴이는 완전 태도가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였겠냐면 자동차라는 게 처음에 편리하고 되게 안락하다고 느꼈지만 이 자동차라는 것은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자동차를 아예 이용 안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를 이용할 때 좀 더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는 그런 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또 나중에 어쩔지 모르죠. 작가가 나중에 이제 다시 편해져서 자동차를 막 운전하다가도 풀 비린내를 떠올리면서 그거를 자제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풀 비린내에 대해서는 이런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1번을 보면 풀 비린내 사건을 전후하여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보자 해서 사건 이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주는 안락한 공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글쓴이는 사건 이전에 어땠죠? 처음에는 선생님 써볼게요. 처음에는 필요할 때만 차를 몰았지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변했냐면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건 이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주는 안락한 공간이라고 했지만 안락한 공간이 생각을 하고 글쓴이가 필요할 때만 차를 몰았어요. 처음엔 필요할 때만.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무런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풀비린내 사건을 겪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 죽은 것을 겪고 그 후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주는 안락한 공간이라고 했죠. 그 후에는 이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글쓴이 행동이 처음에는 필요할 때만 몰고 목적 없이도 차를 몰았다가 나중에는 차를 이제 아예 안 몰 수는 없지만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결국에는 종속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많이 쓰지만 너무 핸드폰에 종속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해 갖게 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이 부분은 딱히 뭐 정리할 내용이 없어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37페이지에 있는 이와 개의 죽음이라는 소재를 한 고려시대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는 그 머리에 있는 그 이를 말하는 거, 예전에 있는,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개, 이 두 가지를 소재로 한 고려시대의 글이에요. 이게 풀비린내하고 뭔가 비슷한 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자,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에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묶어서 중심 내용을 볼게요. 여기까지 묶어서 보면은 나그네가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함.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개를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보고 너무 참혹해서 다시는 나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자동차 뒤에
개를 매달고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서 그걸 영상에 신고하기도 했는데 그런 장면을 보고 이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라는 사람, 여기 여기서 말하는 작가가 되겠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하면서 이번은 이 나라는 사람이 나가 이의 죽음에 안타까워함. 여기서 보면은 이 나라는 사람이 이 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머릿속에 있는 건데 머릿속에 있어서 이렇게 톡톡 튀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이를 잡아서, 그러니까 잡으면 예전에 다 죽였대요. 근데 너무 작아서 죽일 때 그 불에 넣어서 죽이곤 했대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이 얘기했대요. 나는 어떤 사람이 그 이를 잡아서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걸 보고 나는 이를 다시 잡지 않기로 맹세했어 라고 했더니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표정으로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미물은 작은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봐요. 나는 저 개가 죽는 걸 보고 슬퍼했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 다니는 조그만 뭐 진짜 벌레 뭐 개미를 죽이는 것을 보고 나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보다는 좀 더 이가 좀 더 이제 나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 나그네가 한 말 부분 아닙니까까지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개와 이의 죽음이 다르다고 여기는 나그네. 이 나그네는 지금 개와 이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이는 너무 작은 미물이고 나는 개는 보면은 너무 덩치가 크고 다 아는데 왜 그런 걸로 해서 날 놀리냐? 라고 대들었다.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 되겠죠. 생명이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와 기운이 있다면은 있는 것. 이 생명이라는 거는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집안에 만약에 모기가 들어오면 모기는 아무렇지 않게 죽이면서 강아지를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비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와 있고 몸에 기운이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좋아한다. 근데 어떻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은 죽기를 좋아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래서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건 크건 다 생명이라는 거죠. 소중한 생명.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놈과 작은 놈은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10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나머지 손가락은 아프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만약에 예전에 엄청나게 큰 공룡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룡 입장에 사람이 엄청 작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일 때 공룡이 아무렇지 않게 죽인다면 우리도 생명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죠. 팔, 다리의 뼈마디. 지절과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은
예전에 전설 속의 새예요. 어마어마한 새. 대분과 같이 동일시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를 바꿔서 나가 나그네에게 개와 이의 죽음이 같은 것임을 설명함. 같다는 거죠. 그죠? 그 달팽이의 뿔 이거랑 소에 있는 뿔이랑 같은 거고, 매출이 아주 작은 그 매출이 닭보다 좀 작은 게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대붕은 엄청 큰 새라서 하루에 어마어마한 곳을 간다는 그 매우 큰 새가 있어요. 그 새를 동일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후에 나는 당신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쓴 사람은 이규보고 작품 이름은 슬견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뭐를 우리 얻고자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생명이 소중하고 안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또 하나는 세상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인간의 관점이죠. 인간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크기가 큰 것, 작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이 글의 글쓴이와 풀비린내에 대하여의 글쓴이가 생명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관점, 어떤 관점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슬견설에서는 하찮은 미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취급받는 이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거다를 드러내고 있고, 그다음에 풀비린내에 대하여서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 탓에 희생되는 풀벌레도 소중한 생명이다 라고 한 거 보니까 두 작품의 글쓴이 모두 뭘 하고 있냐면 인간이 아닌 생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소중하다는 생태주의의 관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필기를 하면 되겠죠.